책자에 나와 있듯이 정말 이 문제점을 꼭 있어야 할 방향에서 이렇게 조명할 수 있는 네 분이 이렇게 좋은 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먼저 이상원 교수님, 그 다음에 명재진 교수님, 현숙경 교수님, 박상훈 원장님 네 분입니다. 각계각층에서 특별히 인간의 생명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여러 연구자들입니다. 먼저 이상원 교수님 발표를 듣겠는데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가급적 15분을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20분까지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0분 넘지 않고 15분을 활용하시는 분께는 1차 토론이 끝난 다음에 5분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보죠. 15분이라고 생각하시고 20분까지 이렇게 하시고 토론은 시간을 말했기 때문에 한 7분을 넘기지 않았으면 우리가 정한 시간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원 교수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히 코멘트를 한다면 현재 한국의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인간과 사회의 문제들을 무리하게 법제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환원적인 입법 만능주의 블랙홀에 빠져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담을 수 없고 또 담아서도 안 되는 종교, 도덕, 학문, 예술의 영역까지도 법안에 꾸겨넣고 법으로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환원적 입법 만능주의는 한국 사회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생명윤리와 성윤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S양이 선택한 방법과 시험관 수정 방식에는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 될 윤리적인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S양의 비혼 출산이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들은 두 곳의 진원지에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는 시험관 수정을 이용해서 아기 출산을 시도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배우자 간 수정, 곧 배우자가 아닌 남성의 정자를 이용해서 아기를 갖고자 했다는 것인데, 이 시험관 수정이라는 방법으로부터 이제 생명윤리 관련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비배우자가 수정을 이용했다는 사실로부터 성윤리에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가 됩니다. 먼저 시험관 수정에 뒤따르는 생명윤리상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수정을 도와주는 기술로는 체내 수정, 남자의 정자를 자궁 속 난자가 있는 곳에 집어넣어서 수정을 유도하는 체내 수정과, 그 다음에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서 패트리 접시 안에서 인위적으로 수정을 시킨 다음 자궁에 착상을 시키는 체외 수정 배아 이식 방식이 있는데, S양이 사용한 기술로 후자입니다. 이 체내 수정은 인위적으로 배아를 파괴하는 일이 없고 정자와 난자가 만드는 신비로운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체외 수정, 배아 이식 방식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첫째로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 난자 채취 과정에 사용되는 기술은 생체의 자연적인 운동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생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무리하게 변형시켜서 생체의 무리를 가져옵니다. 이 기술에 의해서 난자와 난자를 지지하고 있는 세포들 간의 중요한 화학적 상호작용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점, 또 정자와 난자를 인위적으로 다루는 과정은 정자와 난자 그 자체, 그리고 수정된 배아와 출산된 아이에게도 사기를 입힐 수 있고, 또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성별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두 번째로 정자와 난자를 추출해서 이 패트리 접시 안에 넣고 수정을 시도하는 순간부터 시험관 수정이 안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자연적인 성교 시 사정된 정자는 자궁을 통과할 때 질에서 분비되는 액체에 의해서 일정한 수가 죽게 되고, 또 난자에 도달하기까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가장 건강한 정자가 난자에 도달함으로써 이상이 있는 정자가 걸려지는 여과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시험관 수정 시에는 이 과정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정자 난장을 결합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 이 같은 위험은 차치하더라도 시험관 수정은 실패율이 80%에 닿는다는 사실이 문제가 됩니다. 수정이 이루어진 후 착상이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실패한다는 말은 곧 한 개의 배아를 착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의 배아를 죽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험관 수정은 배아를 폐기하지 않고 수행될 수 있음이 증명될 때까지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시험관 수정은 여분의 배아를 만들어 냉동시켰다가 착상을 실패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마련인데 최초의 시험관왕인 루이제가 100번의 시도 끝에 성공했고 시험관 수정에 성공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배아를 함부로 조작했다가 죽이고 또 죽이고 하는 이런 굉장히 많은 그 비윤리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처음에 묻혀 있다가 지금 얼마나 그 과정이 비윤리적이었는가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은 잉여 배아가 또 배아 복제와 배아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것은 또 배아 사례를 조작합니다. 넷째로 시험관 수정에서 수정되어서 만들어진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기까지 배아가 시험관에 노출되는 시기를 이용해서 산전 진단이 실시될 수가 있는데 이 산전 진단을 통해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폐기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시험관 배아의 착상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3개 이상의 배아를 만들어서 동시에 자궁에 착상을 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선별 낭태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시험관 수정 기술이 지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생명의 파괴와 파괴를 담보로 해서 인간의 생명의 출산을 시도하는 매우 공격적이고 비윤리적인 기술이라는 데 있습니다. 배아 파괴 자체가 결정적인 비윤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시험관 수정 허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배아를 파괴하기 전에 배아 자신으로부터 고지된 동의를 얻어낼 수 없다. 배아 자신의 생명에 걸린 문제인데 배아 자신으로부터 아무 묻지도 않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파괴시킨단 말입니다. 이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 의료에서 고지된 동의가 존재되지 않는 시술은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 또 시험관 수정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개입이 불가능했던 생식 과정이 완전히 인간이 인위적 조작에 의해서 대체가 되고 신체적인 의미에서 자녀 출산은 부부간의 성교 행위로부터 단절됩니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자율적 권리를 진작시킨다는 미명하에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 인간의 출산이 말하자면 과학기술적 출산으로 변보되어서 인간의 비인간화가 더 심화된다는 점. 그 다음에 비배우자간 수정에 따르는 성립 이상의 문제점들. S양이 이용한 체외 수정은 비혼 수정,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비배우자간 수정 방식입니다. 이 비배우자간 수정은 남편이 무정작증이거나 정자에 이상이 있을 경우 S양의 경우처럼 아예 남편이 없는데 아기를 갖기 원하는 경우 아내가 남자를 생산하지 못하거나 남자의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인데 남자 혹은 정자를 제공받아서 체내 혹은 체외 수정을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여성의 자궁에 이상이 있어서 임신이 불가능할 경우에 아기를 갖기 원한다면 제3의 여성의 자궁을 빌려서 자녀 출산을 시도하는 대리보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첫째로 부부가 비배우자간 수정을 시행하는 경우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련된 성윤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죠. 제3의 정자를 제공받아 아내가 임신하는 경우에 아내는 본의 아니게 제3의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결과가 나타나며 남자를 제공받는 경우에 남자의 정자를 수정시켜 임신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본의 아니게 제3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결과가 나타납니다. 미혼 여성이 정자 운행에서 익명의 남자로부터 정자를 받아서 임신하는 경우에는 혼외 정사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미혼 여성은 어떤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나 생물학적인 성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기 때문에 편부모인 자신과 자녀 사이의 부모 관계가 해소될 수 없는 결함을 아는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며 자녀의 출생과 기원에 대해서 풍부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는 아빠와 엄마의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라는 풍부한 인격적 환경 안에서 호흡하며 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증조부 등으로 길게 연결되는 풍부한 가족의 족보에까지 연결되는 출생의 기원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남자로부터 태어난 자녀는 이 풍요로운 출생의 터전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결합은 비배우자 간 수정을 통해서 탄생한 아기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합니다. 이 미혼 여성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그 위기가 한층 더 증폭이 됩니다. 부부가 정자를 제공받는 경우에 아이의 아버지가 정자 제공자인가 아니면 법적인 양육자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난자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난자 제공자인가 아니면 법적인 양육자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정자와 난자를 모두 제공받는 경우에는 아이의 부모 양편에 모두 혼선이 발생하며 여성의 자궁까지 빌려오는 대리모의 경우에는 여성이 한 사람 더 첨가됨으로써 문제를 한층 더 복잡해진다.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비배우자 간 추정은 전면적으로 거부되어야 되고 정자은행, 남자은행 제도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배우자 간 추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의 기원에 대해서 부모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또 비배우자 간 추정 방식을 통해서 아이를 얻은 부모들 가운데 대다수는 아이가 돈을 주고 제공받은 정자나 난자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법적인 부모가 친부모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평생 동안 지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공된 정자나 난자가 인력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아이는 자신의 생분의 생모를 모른 채 일생을 지내야 되고 다리 밑에서 좋은 아이가 현실이 됩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같은 정자를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나중에 이제 어떤 그 남녀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건강 진단을 해보니까 나중에 염색 조사를 해보니까 같은 정자를 개정했는데 그 같은 정자를 가지고 남자도 태어나고 여자도 태어나서 알고 보니까 남매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익명의 정자를 이용해서 태어난 편모의 자녀는 정자 제공자 확인 불가능할 경우에 영구적으로 아버지를 갖지 못하게 되며 가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영구적으로 손상된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비배우자 간 수정 시에 열린 가능한 방식들은 한층 더 관계를 어렵게 할 수가 있는데 낙태된 태아에게서 난소를 채취해서 나이든 여성에게 이식하거나 그의 난자를 이용해서 아이를 출산 시도한다든가 죽은 남자의 정자를 채취해서 살아있는 여성의 난자를 수정시켜서 아이를 출산하게 만들므로써 죽은 남자가 아이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등의 일등이 있을 수 있고 레즈비안들의 아이를 가는 실험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배우자 간 추정은 정자와 난자를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돈으로 환산되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존엄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한다. 그리고 이제 우생학이 자연스럽게 동원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맞는 최적의 대상을 찾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배우자 간 추정은 원래 동물에게 적용되었던 동물 사육 기술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기술이 가능하니까 인간에게도 적용해 보자. 그래가지고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 이 비배우자 간 추정이거든요. 여섯 번째로 자녀 출산이 불가능한 부부, 독신 남성이나 여성, 동성 부부는 대리모 방식을 이용해서 자녀 갖기를 시도할 수 있는데 대리모 역할을 하는 여성에게는 고가의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대리모 제도는 사실상 어린이 매매의 행위입니다. 어린이 매매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엄하고 고귀한 인격체로서 판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학적 사실과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칸트의 경륜 등에 의해서 비판이 됩니다. 자, 이제 나가는 말 결론까지 말씀드리고 뵙겠습니다. 나가는 말 세 번째 문단. 시험관 수정은 높은 실태율로 인한 살아있는 인간 생명인 배합 파괴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기독교 생명윤리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의 신체 무리를 초래하고 산전 조작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도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 산전 진단을 통해서 낙태 시술을 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고 배아 자신으로부터 고지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자녀 출산이 성경 행위로부터 단절된다는 등의 많은 부작용을 수반합니다. 타인의 정자 혹은 남자를 이용해서 자녀 출산을 시도하는 방식은
출산된 자녀로부터 풍부하고 따뜻한 출생 기원의 밭을 제거해버리며 이로 인해서 자녀의 자기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며 레즈비언이나 동성애자들에게 가족이나 가족관계와 단절된 비정상적인 자녀 출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오해와 혼란과 해체를 초래하며 정자와 남자 그리고 아기를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등의 성윤리상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따라서 비혼 출산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법제화하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출산은 결혼과 가족이라는 지평 안에서 부부간의 연합적 사랑과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된다.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듣고 감사합니다. 기독교 생명윤리와 또 성윤리의 문제에서 그리고 결혼, 가족, 또 성윤리, 그다음에 생명윤리의 문제에서 이 비혼 출산의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약간 동원만 해도 이런 것이 또 앞으로 어떤 우리 기존의 결혼관과 가족관과 성과 또 생명윤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이런 괴이한 일들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또 토론과 또 답변을 통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명재진 교수님께서 비혼 보조 생식 관련 법적 문제점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진 교수님께서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시고 독일에서 헌법학을 공부하신 이 방면에 연구가 깊은 교수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대 명재진 교수입니다. 오늘 비혼 보조 생식술 관련해서 법적 문제에 대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리 임신의 문제가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고 그러나 안타깝게 일방적인 찬성의 의견만 보도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차별금지법, 낙태 문제, 비혼 출산까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한 그러한 도전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학계에서도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이루어졌던 법 체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고요. 자, 이 일이 반드시 한쪽의 목소리가 아니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오늘의 세미나가 널리 알려져서 균형 잡힌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유리 임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성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또 법 질서에도 어긋나고 윤리적인 우리 도덕성에도 어긋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인인 사유리 씨의 이러한 비혼 출산이 한국에서 항법을 어기면서도 칭찬받는 이유가 크게 의아스럽고요.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대한사무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이 있습니다. 합의된 우리 의학계의 합의된 윤리지침에 의해서도 이 사유리 씨의 전자공유 시술을 통한 출산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어야 되고 비혼의 경우에는 현재 대한산부인과 과학회에서 그만 윤리지침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의하면
정자 공여 시술에 관련된 자는 공여 과정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함으로써 정자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유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전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유리 임신 보도가 나간 이후에 갑자기 2020년 11월 25일 사실상의 혼인관계로 변경되어서 넓혔습니다. 그 범위를. 물론 부부가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요즘 법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비혼에 있어서는 우리 윤리주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생명윤리법이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이 현재 너무 발전을 해서 윤리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복제인간의 금지, 또 생명과학기술을 통한 배아의 과도한 생산을 통해서 사실상 배아와 태아는 14일 차입니다. 14일 수정된 이후 14일을 태아라고 부르고요. 14일 전까지를 배아라고 부르죠. 보통 이렇게 되는데 거의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본질은 생명체이다라는데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생명윤리법을 제정을 해서 이러한 난자 또는 정자를 이용하는 상업적 거래를 금지시키고 3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도록 엄격히 처벌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조생식술은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체외로 채취하여 임신을 도와주기 위해 행해지는 시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생명윤리법이 생기고 또 우리 모자보건법에 규정에 있어서는 또 엄격하게 이러한 난임에 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지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기술이 바로 보조 생식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적인 이유로 혼인한 부부에 한해서 허용되고 비혼 임신에 대한 보조 생식술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유리 씨가 국내에서 못하고 일본에서 시술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조 생식술은 여성들이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속한다. 여성의 재생산권에 속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외국에서는 재생산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재생산권이나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우리 헌법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습니다. 30조 2항에 의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윤리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고요. 자, 우리 헌법 자체가 36조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 정신에 의해서더라도 비혼의 보조 생식술은 헌법 36조에 위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헌법 규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고 생명윤리법과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합헌적인 현재 규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행 각국의 비혼 보조 생식술을 보시면 이것이 미국에서 다 허용되는 것처럼 보도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도 이탈리아는 생식세포의 기준 수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터키 등과 같이 난자와 정자 일부에 대한 기준 수준이 일부적으로 금지된 국가도 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일반적이다, 미국에서 일반적이다라는 것은 틀린 이야기다. 또 프랑스에서도 아직 입법이 안 돼서 입법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일부 주에서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에서 학교에서 지적되는 것은 디자인 베이비입니다. 여성의 요구에 의해서 디자인된 배아를 만들어서 임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눈은 파란색, 머리는 노란색, 백인만 탄생하는 우생학적인 그러한 큰 위험이 있는 히틀러 시대나 가능했던 일이 이 히틀러 시대가 종료됐는데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려되는 일이죠. 그렇지만은 메릴랜드주, 텍사스주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상황 말씀 드려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비혼 보조 생식술 임신의 헌법적 가장 큰 문제점은 이상원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셨다시피 인간의 존엄성 침해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침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대로 스스로 창조하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교만이죠. 교만과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죄인들의 행위이지 정상적인 행위라 볼 수 없겠습니다. 일찍이 칸트는 인간은 자유라는 원인에 지배받는 자율적 존재로서 필연적인 자율식에 지배받는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인간이며 이러한 인간으로서 도덕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적, 이성적 자기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서 목적 왕국의 시민이다. 이런 시민은 단순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축대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다에게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음을 받았고 또 책임 있는 인간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성의 단독 결정의 보조 생식술은 상업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세포 거래를 만들어내고 또 여성의 지극히 자기 편의주의적인 그러한 산물이기 때문에 태아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조생식술 임신 시술로 인해서 인간 존재는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로 전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태아가 인격적으로 대우받아야지 여성이 자기 만족적인 수단으로서 이용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상업적 거래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아세포의 상업적 거래로 인해서 정자 은행 기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그런 전자은행의 탄생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고요. 국내법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의도하는 바에 맞게 이용 가능한 대상 내지 객체가 되어버리는 인간의 모습, 그것은 상업화로 인해서 인간이 소외되고 존엄성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문제는 동의 없는 생명의 탄생입니다. 정자은행을 통해서 탄생하기 때문에 부의 동의가 없고요. 부의 포괄적 동의는 있어도 개별적 동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 부의 자녀의 수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토픽에 나죠. 한 사람이 36명이 전자은행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이런 부의 동의 없는 태아의 탄생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의료의 과실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입니다. 이상한 교수님께서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셨죠.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보조생식술. 그래서 성공률이 25%에서 35%밖에 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의료 사고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이중 임신한 다태 임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생명공학의 빈번한 사고는 보조생식술 시장에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낙태의 논쟁이 심한데요. 낙태의 가능성이 이로 인해서 보조생식술로 인해서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임신 기간 동안 여성의 변심으로 인해서 원래 원하던 자기의 디자인된 아이가 아니라 생각보다 다른 아이가 태어로 자게 되는 경우는 낙태하고 싶겠죠. 여성을 원했는데 남성의 아이가 태어나는, 백인을 원했는데 흑인이 태어나는 거지. 이러한 낙태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보조생식술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알 권리입니다. 무책임한 여성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의 인격권이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침해됩니다. 유엔 아동 협약에도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협약에도 아동은 국적으로 취득할 권리,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혼 출산은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이러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조생식술에 태어난 아이의 알 권리도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혼 출산은 국내에서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도 없고 유엔 아동 협약에도 의외되므로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성애 합법화의 위험입니다. 자칫하면 동성애자들에 의한 활용을 통해서 이것이 동성애자들의 도구로 사용되고 결국 동성애자들이 이러한 임신 가능성을 포함해서 동성혼을 우리도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라는 동성애자들의 홍보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보조생식술이다. 이미 우리는 동성 결혼 금지의 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그렇고요,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많은 판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동성 결혼 금지를 헌법 36조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 건강한 가정의 해체 현상입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건강한 가정이 유지될 수 없는 이러한 보조생식술은 현행 건강가족기금법 현체제에서도 위반이 된다. 그리고 이미 이상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대리모의 등장이 빈번할 것이다. 왜냐하면 힘든 임신 과정 때문에 본인이 아닌 대리모를 구해서 태아를 갖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생식술은 대리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해서 공소양속 규정,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계약은 무효이다라는 민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대리모고요, 대리모 계약이고, 그 미국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대리모가 낳은 그 자녀는 대리모의 자녀로 확인되는 여러 판결이 있었고요. 우리 법원에서도 그것은 계약을 통해서 하지만 대리모가 출산하기 때문에 출산모의 자녀로 확인하는 케이스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확정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공수정 등 과학기술의 발전을 맞추고 법률상 부모를 출산하는 자연적 사실이 아니라 유전적 공통성 또는 수정체의 제공자가 출산모의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법하고 헌법이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 그대로 출산모의 자녀로 확정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결이고 현행 지배적인 학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요,
보조생식 수는 여성의 자기결정 보유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우리 헌법에 의해서 인정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아이의 인격권을 파괴하는 윤리적 법적인 위반이 되는 그러한 시술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현행제도 잘 규제하고 있고요. 생명유리법과 보장보호법이 규제하는 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많은 활동가들이 현행 잘 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되어 있는 헌법과 법률 제도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일이 가장 큰 칠판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잘 요약을 하셨듯이 비혼 보조 생식술에 의한 그런 법적 문제들이라는 것이 배아세포의 상업화와 낙태, 동성애 합법화, 여성의 임신 도구화로 인한 인격적 침해, 그 다음에 대리모병의 법적 문제, 그 다음에 태어날 아이의 정체성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법제도 간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 외국의 법제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듯이 이런 나라들이 낙태에 관해서는 오히려 상당히 관대한 그런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태아 이전에 이 배아나 수정란 가지고 장난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그것을 이제 생명적인 여러 관점 또 이런 맥락에서 좀 더 엄격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관점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토론과 또 답변을 통해서 이런 쟁점들이 또 논의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현숙경 교수님께서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비혼 출산의 문제점에 대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자리에 주소는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신학대학교 실용영어학과 현숙경입니다. 현재 바른인권 여성연합의 연구소장으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